자, 제가 그 카메라 렌즈 셔터를 직접 눌렀습니다. 이게 저희 집에서 좀 와이프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시작할 때 끝날 때 이제 셔터를 눌러주는데 지금 회의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했어요. 갑자기 제가 화면에 나와서 놀라시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우리가 테크노 스트럭처라고 해서 이제 이 말이 어려우니까 기술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기술 지원 2번은. 그리고 3번은 우리가 이제 3번이 아니라 4번이다. 서포트 스텝. 서포트 스텝을 번역하면 우리말로 하면 지원이죠. 그죠? 그래서 어색하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스텝이라고 해서 관리 지원이라고 번역을 해볼게요. 3번이래. 4번인데. 그러면 관리 지원하고 기술 지원은 각각 뭔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조직 대부분은 지원부서가 되게 많아요. 한번 볼까요? 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뭐예요? 생산 쪽이에요. 우리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보면 생산시설이 중요하죠. 반도체를 개발한다? 그러면 반도체를 갖다가 더 뛰어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서가 필요하냐면 R&D가 필요할 것 같아요. R&D. R&D는 우리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연구 개발 부서가 반도체에 대한 거 막 연구할 거 아니에요. 어떤 제품을 쓰고 어떻게 어떤 기능을 통해서 용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서들을 우리가 지원 부서라고 할 수 있어요. 지원 부서. 근데 이런 부서들은 그야말로 그냥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크노 스트럭처 혹은 테크니컬 스텝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연구소를 가지고 있죠. 현대자동차도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M 같이 뭐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뭐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R&D가 조직 내에 존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리 지원이라는 말 한번 보세요. 관리 지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삼성이 반도체 혹은 뭐 반도체는 이제 좀 예로 적합하지 않다. 휴대폰 한번 볼게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요새는 이제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보면 카메라 기능을 상당히 삼성 쪽에서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휴대폰, 그야말로 스마트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제품이 기능만 뛰어나다고 해서 잘 팔리는 건 아니죠. 어떤 활동을 해야 돼요? 소비자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는 부서가 우리가 마케팅 부서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럼 마케팅 부서는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뭐 지원하나요? 관리한다고 봐야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품을 갖다가 어느 시장에 우리가 유통시켜야 되는가. 그죠? 이런 것도 크게 보면 마케팅 관련 업무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단어 중에 스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스텝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뭐 코칭 스텝이다. 그죠? 그 다음에 영화 촬영을 하면 혹은 드라마 촬영을 할 때 뭐 스텝이다. 스텝이라는 거는 뭐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할 때 뭐 조명 스텝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메이크업 스텝들도 있을 거고. 그 스텝이라는 게 지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케팅 부서. 그리고 인사부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지원 부서라고 할 수 있죠. 관리 지원 부서. 왜냐면 좋은 인재들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게 인사부서의 핵심 업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생산시설에 배치돼서 뛰어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2번, 4번 지원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그 구조를 봤을 때 인사부서나 마케팅부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기술지원의 역할이다. 그래서 2번, 4번의 포션을 봤을 때 2번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면, 다시 얘기하면 기술지원 쪽이 커졌다라고 한다면 제조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반면에
4번이 2번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서비스업일 가능성이 높다. 항공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행기 같은 경우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죠? 점검하고 운항 관리해야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 포진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기내에서 승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인사부서에서 필요한 교육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관리 지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은 뭐냐면 오퍼레이팅 코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뭐 다른 말로는 뭐 테크니컬 코어, 뭐 운영핵 또는 기술핵이라는 말 쓰거든요. 기술핵 또는 운영핵.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투입물이 인풋이 아웃풋으로 바뀌는 곳이에요. 생산시설이 그렇잖아요. 원료 부품들을 가지고 조립 가공을 거쳐서 어떤 제품이 나오니까, 산출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생산시설, 제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그죠? 항공사 같은 경우, 그죠? 제가 비행기에 타서 기내승무원과 접점에 있는 순간. 아니면 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주문했을 때 친절하게 매장 직원이 저희 커피를 건네면서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드십시오. 라고 했을 때의 접점. 그랬을 때 훌륭한 서비스를 하려면 관리 지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훌륭한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술 지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회사 성격에 따라서 이 포션이 각각 각 번호별로 포션이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우시고요. 우리 외대는 어떤지. 우리 외대 같은 경우에는 기술액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운영액. 운영액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이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관리 지원은 뭐 학생 감동팀 이런 거. 그죠? 예.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지원 부서가 있겠죠. 뭐 기자재 같은 거 관리해주는. 최고 경영층은 뭐 이사회. 그죠? 그 다음에 학장님, 뭐 부학장님. 그죠? 중간 관리층은 각 단과대학교의 교수님들. 왜 이렇게 와야 되나? 그래서 조직을 대상으로 이 민츠버그 얘기했던 조직 구조를 한번 이렇게 배열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 제조업, 서비스업 가능합니다. 이 민츠버그의 이론이 등장한 거는 70년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조업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서비스업도 충분히 가능해요. 병원도 그렇고요. 자율과제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페이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7페이지 보면 조직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조직도를 제가 잠깐 그려볼게요. 그 조직도를 보면은 여기 이제 CEO라고 해서 최고 경영자,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해서 첫 글자만 딴 거예요. CEO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각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디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디비전 A, 그리고 여기 B가 있고 C가 있고, 네, 그리고 여기 D가 있네요. 이 디비전을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사업부라고 번역해요. 그리고 이런 사업부가 A, B, C, D 4개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조직을 어떤 조직이라고 하냐면 사업부 조직구조라고 해요. 사업부 조직구조. 사업부 조직구조. 디비저널, 그죠? 디비저널 스트럭처. 사업부 조직구조라고 해요. 사업부 조직구조. 그리고 이 사업부 밑에는 뭐가 있냐면 조금 전에 공부했던 각각의 기능단위 부서. 그죠? 파이낸스 어카운팅, 재무회계부서, 그 다음에 여기 생산부서, 그 다음에 여기 마케팅부서, 여기 인사부서, 퍼스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디비전 B에도 마찬가지고 디비전 C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디비전 D는 왜 안 그렸냐면 칸이 없어서 안 그린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사업부 조직구조를 보면은 기능 단위 부서에 뭐가 있냐면 기능 단위 부서에
중복이 있다. 기능 단위 부서에 중복 발생한다.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는 좀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사업부가 어떤 사업부인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재무회계부서 있을 테고 A에도 B에도 있을 테고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보면 보통 이 사업부를 나누는 기준이 제품이거든요. 제품을 기준으로 사업부를 나눠요. LG전자나 삼성전자를 보시면 뭐 모바일 사업부, 그죠? 가전 사업부 이런 식으로 제품을 기준으로 나눠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사업부를 갖다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 사업부에서 수행되는 기능 단위 업무들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부 하나의 회사로 간주해도 돼요. 그죠? 예를 들면 이 디비전이 냉장고 사업부다 그러면 냉장고에 관한 재무회계 활동, 그죠? 마케팅 활동, 그죠? 생산 활동, 인사 활동. 여기 뭐 에어컨 사업부다 그러면 에어컨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 단위 부서들이 포진하고 각각 업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냉장고만 생산하는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하나의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부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셀프 컨테인드.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다. 스스로. 셀프 컨테인드.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경영자회가 어디에 포진하느냐. 아까 이제 우리 그 민스버그의 스트럭처 컨피규레이션 봤잖아요. 그래서 1번하고 3번 최고 경영층하고 중간 관리층 얘기를 했는데 최고 경영층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냐면 여기 그래서 뭐 사장, 부사장 여기까지. 여기는 보통 이제 상무나 전무가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디비전이 좀 크고 중요하다 그러면 뭐 부사장이 디비전 A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간 관리자예요. 여기가 미들라인. 그래서 아까 실무진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실제로 냉장고 관련된 사업부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이나 인사 업무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직 구조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사업부 조직 구조를 우리가 일반 조직의 모습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공부하는 게 이제 대기업 기준이에요. 우리가 기업 분류를 하면 대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근데 중소기업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사원수가 별로 많지 않아. 예를 들면 나 입사했는데 우리 회사 사원수가 30명 정도야. 그럼 중소기업이죠. 나 입사했는데 우리 회사 사원수가 10,000명이 넘었어. 대기업이야. 그래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사원수로 할 수도 있고 매출 규모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산 규모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두 개는 구별이 쉬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근데 중견기업의 스펙트럼이 되게 많이 넓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대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한 구성원 수가 한 3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대부분 중견기업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왜 대기업 중심으로 사업부 구조를 소개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여러 가지 우리가 HRM하고 관련 있는 제도들을 대기업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HRM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HRM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는 OB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사제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충분히 조직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조직도를 통해서 경영자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최고 경영자는 각각 사업부나 조직을 이끈다. 그리고 각각의 중간관리층은 기능단위 부서를 이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8페이지 한번 볼게요. 8페이지는 이제 요 그림 잘 보세요. 요 조직도를 봤을 때 요게 지금 각각의 재무회계부서, 그 다음에 생산 관련 부서, 그 다음에 마케팅 인사부서라고 했죠. 그럼 실제로 이 부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확대를 한번 해본 거예요. 예, 그게 바로 8페이지에 있는 그림이다.
그리고 OB하고 HRM의 관계를 항상 유념해서 공부를 해라. 그죠? OB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론적인 측면이 강하다. 미시적인 인사조직의 영역이지만. 그런데 HRM은 응용적인 측면이 강하다. 미시적이지만 어떻게 확대를 되는지 인사부서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그림을 보면 맨 위에 이제 인사총괄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직무들이 8개가 나와요. 그죠? 여기 보면 확보관리라고 해서 그죠? 확보관리부터 해서 8개가 나오죠. 여기 1번이고 8번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으로 조직개발인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선임 담당이 있고 확보관리 선임 담당이 있고 일반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거는 직무를 유닛별로 나눴다. 잡 유닛이라고 보시면 돼요. 잡 유닛. 직무라는 게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인사부서에서의 하는 업무가 뭐냐? 확보다. 인재에 대한 확보다. 우리가 스태핑이라고 하죠. 확보. 스태핑을 위해서 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모집과 선발이다. 그러니까 사람 뽑는 일을 하겠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한다. 리텐션한다. 그 다음에 근태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근무태도예요. 근무태도 관리. 그 다음에 이동관리 있고 성과평가, 보상관리, 교육, 조직개발 이런 업무들을 나눠서 한다.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인사부서의 인원이 만약에 16명이다. 그러면 각각의 직무별로 선임 담당과 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담당. 그리고 각각의 직무 8개를 총괄하는 총괄.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매니저라고 해요. 그리고 선임 담당은 우리가 시니어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담당은 그냥 프로페셔널. 그래서 인사총괄, 선임 담당, 그리고 그냥 담당을 우리가 잡 레벨별로 분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레벨. 책임 관점의 분류다라는 말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총괄은 인사 직무 8개에 관한 총 책임을 갖는다. 그죠? 그 다음에 확보관리에서의 선임 담당은 확보관리에서 1차원적인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담당은 일반적인 책임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잡 유닛을 갖다가 기능 관점 분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람 뽑는 일 할 거야. 나는 교육하는 일 할 거야. 나는 성과평가하는 일 할 거야. 나는 조직 개발하는 거 할 거야. 이것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는 그냥 대기업에서 이렇게 직무가 좀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제가 7페이지에서 조직도를 그린 거는 우리가 조직이라는 거를 실제로 경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직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본 거예요. 대학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크게 이제 한국 외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잖아요. 일단 크게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그죠? 크게. 그리고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에 각각의 단과대학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학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과 그 다음에 교수님들을 지원해주는 교직원 선생님들이 또 계시고, 그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요 인사부서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니, 인사 전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수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각각 직무들에 대해서 선임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당들이 있다. 확보관리 선임 담당, 그냥 담당. 조직개발에 있어서의 선임 담당, 담당이 있다. 그래서 총괄 선임 담당, 담당을 우리가 책임 관점에서의 분류, 잡 레벨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각각의 직무들을 우리가 기능 관점에 분류를 해서 잡 유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하는 게 뭐냐면 조직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조직의 미션, 비전은 뭐다? 그죠? 미션은 뭐라 그랬죠? 존재 근거다. 비전은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이다. 거기에 맞는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경영이고, 그죠? 그리고 조직의 특징은 크게 4가지가 뭐 있었어요? 분업을 한다, 공동의 목표를 갖는다, 분업화된 일을 통합시킨다, 그죠? 그리고 직위 체계별로 권한 계층이 있다, 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계속 공부한 게, 그러면 조직 구조는 어떻게 우리가 5개로 구성되느냐? 최고 경영층과 중간 관리층이 있고 기술 지원과 관리 지원과 나눠진다. 그리고 조직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야말로 기술액 혹은 운영액이 있다. 그렇죠? 제조업에서는 생산, 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조직도를 통해서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봤어요.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조직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아니면 뭐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그런 조직도를 볼 수 있는 것들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인사부서의 직무가 우리 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수행하는 업무들이 이렇게 8개가 있다. 근데 이게 꼭 모든 인사부서가 8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사부서가 그냥 채용, 교육, 그죠? 그 다음에 뭐 승진,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가 이렇게 8개로 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 연령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원수도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사 업무를 이렇게 쪼개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사원수가 한 20명 정도 되는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가 뭐 채용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교육도 할 수도 있고요. 급여도 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수행하는 업무가 세분화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생 기업이니까 규모도 작을 테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대기업의 형태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좀 더 보시면 지금 8페이지 내용 얘기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다. 진도를 좀 더 날아가려고 했는데 시간도 좀 잘 안 맞고 그러네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배운 거. 정말로 우리 어펜딕스에서 공부하시는 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마치 우리 수학 공부할 때 구구단 모르면 제대로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조직행동 공부하기 전에 조직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간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지 않으면 제가 강의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저도 그냥 뭐 처음부터 뭐 조직행동은 뭐냐 막 바로 공부하면 좋겠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뭐 경영학 원론 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뭐 전략 경영 들었던 친구도 있고, 그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좀 딱딱할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미리 좀 몸을 푸는 거거든요. 자, 잘 정리하시고요. 오늘 배운 거 한번 공부해 봅시다. 조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조직의 미션과, 그죠? 비전, 그 다음에 전략 목표, 그리고 CSF, 그죠? 조직의 존재 근거다. 그리고 비전은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전략 목표는 중점 추진 과제다. 그죠? 중점 추진 과제. 그 다음에 CSF는 세부 실행 방안이다. 그래서 미션과 비전, 전략 목표의 관계 잘 알아두시라는 말씀 드렸어요. 세부 실행 방안은 우리가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라고 해서 핵심 성공 요인을 통해서 전략 목표가 얼마큼 달성됐는지, 다시 얘기하면 중점 추진 과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부 실행 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CSF들의 모임은 하나의 전략 목표다. 그리고 전략 목표들의 결합은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특성, 공동의 목표, 미션, 비전이 강조된다. 분업은 우리가 분업할 때 카테고리 중심이냐 프로세스 중심이냐를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통합성이 있다, 권한 계층이 있다. 그리고 조직의 5가지 부분은 스트래티직 에이펙, 미들라인, 테크노 스트럭처,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코어, 그리고
서포트 스텝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조직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봤고, 경영자들은 어디에 포진하며,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사부서의 직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될 텐데, 세 번째 시간 내에 어펜딕스를 다 마치고요.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강의 초반이라 지금 한 강의를 3개 정도씩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에 따라서는 제가 뭐 4개도 촬영할 수 있고 5개 정도 촬영할 수 있고, 시간을 한 25, 6분 정도로 촬영하는 이유는 인터넷 강의를 촬영할 때,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강의를 촬영을 하는 게 좋다고 학교에서 방침을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지루하지도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수고하셨고요. 수업 이걸로 마칠게요. 애쓰셨습니다.